한국계? 무슨 궁견도 아니고 그냥 감성팔이잖아요. 그날 미국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제 안 되는 아시아의 견종, 신뢰보다 본능에 의존하는 야성형계. 미국, 유럽,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군견 프로그램 앞에서 한국의 백구는 애초에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개가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 보안 체계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개는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섰습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지켰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샬럿 레이너입니다. 43세, 일본계 미국인이죠. 지금은 UN 사이버 보안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예전엔 CIA에서 사이버 위협 분석관이었습니다. 완벽주의자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모든 걸 통제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 동유럽 어느 나라에서 벌어진 작전이었어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던 느낌, 낡은 공장 건물의 녹슨 철문 냄새, 그리고 김민수의 마지막 표정까지 말이죠. 김민수는 35살의 한국 기술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전형적인 엔지니어 타입이었어요.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늘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려고 하니까 말이죠. 작전 브리핑 때였습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샬럿,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백도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우리 분석팀이 이미 철저히 검토했어요. 백도어 같은 건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획대로 진행해요. 제 말투는 단호했어요. 리더로서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늘 과도하게 신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식 스피드와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작전 당일 새벽 4시,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산업단지 한복판에 있는 3층 건물이었어요. 보안이 허술해 보였지만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서버가 있었습니다. 침투는 순조로웠어요. 1층 경비실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고 서버실까지 도달했습니다. 김민수가 노트북을 연결하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때요? 저는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스템이 예상보다 복잡해서. 그때였습니다. 김민수의 노트북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샬럿, 이상해요. 뭔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럴 리 없어요. 계속 작업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몇 분 후, 갑자기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거리며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샬럿, 빨리 나가야 해요. 김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 데이터를 다 못 뽑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김민수가 절박하게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제 어깨를 밀며 소리쳤어요. 샬럿, 지금 당장 나가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민수가 저를 밀어내며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빨리 가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게 김민수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비상구로 탈출했지만 김민수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다가 말이죠. 그 일 이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묘한 거부감이 생겼어요. 김민수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 미스로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한국 전체를 낮춰보는 시선을 갖게 됐나 봅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주 스노컬미 산맥 근처 외딴 산장 마을에 와 있어요. 비공식 정보 요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이곳은 정말 조용한 곳입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맑은 호수가 산을 거울처럼 비춰주죠.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정말 신비로워요. 저와 함께 온 건 제게 타케루입니다. 일본 아키타견으로 정말 훌륭한 녀석이에요.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털에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죠. 명령에 완벽하게 따르고 언제나 제 옆을 지킵니다. 타케루를 보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말이죠. 산장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수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왜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을까요? 제가 그의 말을 무시했는데도 말입니다. 타케루가 제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김민수에 대한 죄책감을 지워주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타케루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스노컬미의 아침 공기는 정말 상쾌했어요. 소나무 향기와 차가운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호숫가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하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타케루가 그 개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노신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노신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마음도 편해지죠? 그의 억양에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간 경직됐어요. 하지만 예의상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수호예요. 수호라는 이름을 들으며 저는 그 하얀 개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돗개였어요. 순백의 털이 아침 햇살에 비쳐 거의 빛나는 것 같았죠. 타케루보다 조금 작고 날렵한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주위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지만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였어요. 마치 모든 걸 다 보고 있지만 긴장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타케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일본 아키타 종인 타케루예요. 정말 용맹한 녀석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개가 덤볐는데 전혀 겁내지 않았거든요. 타케루는 제 자랑을 듣는 듯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호를 살짝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수호는 좀 겁이 많아 보이네요. 이렇게 조용하고 진짜 개는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죠. 박종훈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이 많은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무슨 뜻일까요? 개가 때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때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종훈은 멀리 호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호는 자기가 나서야 할 순간을 알아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함부로 나서지 않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개가 때를 안다니 좀 과장된 표현 같았습니다. 타케루는 제가 명령하면 언제든 즉시 행동하는데
수호는 뭔가 수동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명령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주인이 시키는 걸 거부한다는 건가요? 명령을 듣는 것과 판단하는 건 다릅니다. 박종훈의 답변이 또 제 마음에 걸렸어요. 판단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판단요? 걔가 판단을 한다고요? 수호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결정해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대화였어요. 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니. 저는 타케루가 제 명령에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박종훈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박종훈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린다. 판단한다. 스스로 결정한다. 이상하게도 김민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했었죠. 백도어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도 더 안전한 방법을 제안할 때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답답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타케루에게 앉기 명령을 내렸어요. 타케루는 즉시 앉았습니다. 완벽한 반응이었죠. 잘했어, 타케루. 타케루가 꼬리를 흔들며 제 칭찬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타케루는 정말 제 명령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수호의 조용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게는 정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 그때가 올까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가 달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산장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요테 무리가 마을 가장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최근 산불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서 야생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까지 접근하는 일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확성기로 방송을 했어요. 주민 여러분, 코요테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들과 반려동물을 실내로 대피시켜 주세요. 저는 타케루와 함께 상황을 보러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중에는 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7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코요테가 저기 저 언덕에 있어요. 한 주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방향을 봤어요. 정말로 코요테 서너 마리가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200m 정도 됐을까요? 멀어 보이긴 했지만 코요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계속 마을 쪽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요즘 먹이가 부족해서 대담해졌나 봐요. 아이들 조심시켜야겠어요. 어른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공을 쫓아 마을 가장자리로 뛰어갔어요. 코요테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얘들아, 위험해. 돌아와. 어른들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공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마리는 코요테를 본 듯 지저댔고 몇 마리는 주인 뒤로 숨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어요. 타케루도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호만이 조용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짖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은 채 말이죠. 그냥 차분하게 마치 산책하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종훈이 수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자기 개를 붙잡고 있는데 말이죠. 코요테들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발견했는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위험한 야생동물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공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이들 데려와요. 한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어른이 뛰어가면 오히려 코요테들을 자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호가 아이들과 코요테 사이에 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짖지도 않고 위협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력했어요. 수호는 작은 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코요테들이 멈췄어요. 수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호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코요테 한 마리와도 크기가 비슷했는데 상대는 서너 마리였어요.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수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한번 보더니 다시 코요테들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요테들도 수호도 심지어 아이들도 공놀이를 멈추고 있었어요.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수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는 긴장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코요테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코요테가 고개를 돌렸고 나머지도 차례로 따라했습니다. 수호가 한 일이라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공을 찾고 뛰어오자 수호도 조용히 박종훈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코요테들이 물러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타케루를 내려다봤어요. 용감하다고 자랑했던 타케루는 아직도 제 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덩치 큰 독일 셰퍼드도 늠름한 골든 리트리버도 모두 주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종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때를 기다린다고 했죠. 수호는 정말로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훈련도 명령도 없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건 본능도 아니야. 판단이야. 그 순간 김민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위험을 미리 알아차렸었죠. 백도어의 존재를 경고했었고 더 안전한 방법을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도 수호처럼 때를 기다렸던 걸까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순간을, 저를 지킬 수 있는 순간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했던 그 모습이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박종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산장 앞 테라스에서 수호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호수 위로 지고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 씨. 안녕하세요. 샬럿. 오늘 수고 많으셨네요. 저는 테라스 의자에 앉으며 망설였어요.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일 정말 신기했어요. 수호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죠? 박종훈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수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죠. 자기 역할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왜 기다렸죠? 다른 개들은 다 짖거나 도망갔는데 말이에요. 박종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겁이 없는 개는 무모합니다. 수호는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개가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수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박종훈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한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김민수라는 기술자였는데 박종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미리 감지했어요. 시스템에 백도어가 있다고 경고했죠.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늘 과도하게 신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의 말이 맞았어요. 백도어가 실제로 있었고 작전이 실패했어요. 김민수는 저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박종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도 기다렸던 거군요. 기다렸다고요?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을요. 샬럿을 지킬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민수는 정말로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순간을, 저를 지킬 수 있는 순간을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의 판단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박종훈의 질문에 저는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수호의 모습에서 김민수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도 수호와 같았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 기다렸던 거였어. 그리고 나는 믿지 못했지. 박종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수는 죽었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민수라는 분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김민수가 원했던 것. 그건 아마도 저를 지키는 것이었겠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샬럿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박종훈의 말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김민수는 저를 원망하라고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었죠. 저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분은 샬럿이 그 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마지막에 저를 밀어내며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샬럿, 살아남아요. 그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죠. 수호가 아이들을 지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타케루를 내려다봤습니다. 타케루는 제 명령에는 완벽하게 따르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그런 관계를 원했거든요. 통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관계를요. 하지만 김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원하지 않는 말도 했고, 제가 듣기 싫은 경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호처럼 말이에요. 박종훈의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수호처럼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수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종훈은 수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산책하고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계속해서 놀라운 행동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이 자발적이었습니다. 어제는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5살 정도 되는 꼬마가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느라 아이를 못 보고 있었어요. 물은 아이의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고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숫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수호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서 옷깃을 살짝 물고 육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정말 부드럽게요. 아이는 수호가 놀아주는 줄 알고 웃으며 따라왔어요. 멍멍이다. 같이 놀자. 아이가 수호를 껴안으려고 하자 수호는 꼬리를 살랑 흔들어줬어요. 위험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죠. 박종훈은 수호에게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아이를 데려와 같은 지시도 없었어요. 수호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거였습니다. 오늘은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산책로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떨어뜨리셨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속 걸어가고 계셨거든요. 검은 가죽 지갑이 낙엽 사이에 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수호가 지갑을 입에 물고 할머니를 쫓아가서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시며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고마워. 강아지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어쩔 뻔했어. 수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고는 다시 박종훈에게 돌아왔습니다. 자랑스러워하거나 칭찬을 바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저는 타케루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타케루는 제가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해내지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타케루야, 앉아. 저는 명령했고 타케루는 즉시 앉았어요. 기다려. 타케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와. 던진 공을 타케루가 물어왔어요. 완벽한 반응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타케루는 제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목이 말라도 제가 물 마셔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박종훈에게 물어봤어요. 수호는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는 거죠?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저도 수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보고 함께 생각해요. 함께 생각한다고요? 박종훈이 수호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산책할 때 저는 수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수호가 관심 있어 하는 곳을 같이 가보죠. 수호의 의견도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관계였어요. 수호와 저는 파트너예요. 제가 수호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관계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와 타케루는 파트너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인과 반려동물이었을까요? 수호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알아서 도와줘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신뢰하고 저도 수호를 신뢰하거든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수호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호의 판단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대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생각해 보죠. 박종훈의 말에 김민수가 또 떠올랐습니다. 김민수도 자신만의 판단이 있었어요. 백도어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판단을 무시했습니다. 내게는 명령엔 완벽했어. 하지만 수호는 함께 생각하고 있었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민수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도 저와 함께 생각하려고 했었죠. 백도어의 위험성을 알려주려 했고 더 안전한 방법을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통제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말이죠. 김민수의 신중함을 답답함으로 여겼고 그의 경고를 과도한 걱정으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수호와 박종훈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타케루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명령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타케루의 판단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박종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정리된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종훈은 수호와 함께 호숫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호수 위로 그 색깔들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박종훈 씨,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샬럿. 무슨 일인가요? 저는 벤치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요. 수호를 보면서 그리고 박종훈과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박종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때 저는 그 한국 기술자를 믿지 못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민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여러 번 확인하고 위험 요소들을 세심하게 체크했죠.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답답해했습니다. 미국식 스피드와 효율성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김민수의 신중함이 걸림돌로 보였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박종훈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사이버 침투 작전이었어요. 김민수는 목표 시스템에 백도어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더 안전한 방법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박종훈의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제가 통제하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제 방식대로, 제 판단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김민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제가 주도권을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김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백도어가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요. 작전이 실패했고 김민수는 저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절 지켰어요. 제가 그의 말을 무시했는데도, 제가 그를 답답하다고 여겼는데도 말이에요. 박종훈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사람을 지켰고 수호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민수와 수호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키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저는 수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호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오만함을 부쉈어. 저는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수호. 너 덕분에 진정한 관계가 뭔지 알게 됐어. 수호가 제 손을 살짝 핥아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박종훈이 말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수는 죽었고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민수라는 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샬럿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박종훈의 말에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김민수는 저를 원망하라고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었죠. 저를 지키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김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김민수,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켜줬는데 저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서로를 신뢰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민수가 용서해줄까요? 아마도 그는 진작에 용서했을 거예요. 수호처럼 말이에요. 저는 타케루를 쓰다듬어줬어요. 앞으로는 타케루와도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함께 생각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수호가 가르쳐준 거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수호의 활약을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마을에 놀러온 관광객이 우연히 촬영한 것 같았어요. 코요테와 대치했던 장면, 아이를 물가에서 구한 장면, 할머니의 지갑을 찾아들인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수호, 침묵의 수호자였어요. 정말 적절한 제목이었죠. 처음엔 몇백 명이 봤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 후엔 10만 명, 일주일 후엔 수십만 명이 봤어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영웅이네요. 명령도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진돗개의 품격을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한국의 개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 중국, 유럽, 심지어 남미에서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동물 전문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CNN에서도 취재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박종훈은 조용히 대응했어요.
인터뷰는 받되 수호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수호가 유명해지는 건 좋지만 수호 자체가 변하면 안 되니까요. 박종훈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명성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죠. 저도 한 일이 있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았거든요. 실명으로 말이에요. 저는 샬럿 레이너입니다. UN 사이버 보안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수호를 직접 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켰습니다. 명령도 칭찬도 없이 말이에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게입니다. 저는 수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제 댓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줬어요. 공감한다는 댓글, 감동받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도 나눠줬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UN 사이버 보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기 보고 시간에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은 기술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수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명령 없이도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는 수호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수호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고 함께 판단해야 해요. 각국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샬럿,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걔한테서 저런 걸 배울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저도 그런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음번에 그 수호를 직접 만나보고 싶네요. 집에 돌아와서 타케루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해봤어요. 명령하지 않고 타케루가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가 봤거든요. 타케루가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제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곧 적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이끌어줬어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걷는 관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김민수에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김민수, 수호 덕분에 당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했어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고마워요. 수호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파트너로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는 스노컬미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2주간의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박종훈과 수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호숫가 벤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침 안개가 호수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훈 씨, 정말 고마웠어요. 수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희도 샬럿을 만나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수호가 제 손을 핥아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함께한다는 뜻이었어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호야,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진정한 관계가 뭔지, 신뢰가 뭔지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타케루와의 관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명령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걷는 관계로 말이에요. 타케루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걸어보자. 내가 내 의견도 들어볼게. 타케루가 꼬리를 흔들며 제 옆에 섰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산책할 때도 달라졌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타케루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타케루가 멈춰서 무언가를 냄새 맡으면 기다려줬고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으면 따라가 봤어요. 신기하게도 타케루도 변했습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곳에서는 제가 먼저 가도록 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타케루가 갑자기 멈춰서 으르렁거렸어요. 앞을 보니 구멍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위험을 타케루가 미리 알아챈 거였어요. 고마워, 타케루. 너도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젠 명령보다 함께 바라보는 걸 믿고 싶어. 저는 타케루에게 말했어요. 타케루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수호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몇 달 후, 저는 박종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종훈 씨, 안녕하세요. 수호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와 타케루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수호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타케루도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요. 물론 제가 위험할 때는 저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1년 후, 저는 다시 스노컬미를 방문했습니다. 박종훈과 수호를 만나러 말이에요. 수호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를 기억하는지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습니다. 반가움의 표현이었죠. 타케루와 수호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두 마리 모두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케루의 당당함과 수호의 침착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통제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면서 말이죠. 수호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어. 김민수에게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르쳐준 걸 잘 배웠다고 말이야. 수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박종훈이 말했어요. 수호가 샬럿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서로 경계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호는 단지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지켰습니다. 그게 수호의 이름이었어요. 김민수도 그랬어요.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이제야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수호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케루와 동료들과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네요. 우리의 자랑스런 진돗개가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네요. 어떤 외교관보다도 훌륭히 대한민국을 멋지게 소개하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지네요. 대한민국 진돗개의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멋진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